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에 이 더위가 시작됩니다. 라는 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현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이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날씨까지 하면서 한국에서 아이디 산올님이라는 분인데요. 경기도 파주 인근, 경기도 일산 인근 파주 라고 하시면서 섭씨 한 30도 정도인데 꽤 쾌적한 날씨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디가 숙헤이에스 2157님은요, 켄터키주인데 지금 한 78도 정도인데 다음 주에는 90도 이상으로 예보돼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에이시안 스포츠맘 이라는 구독자분께서는요, 텍사스주인데 낮에는 9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도 좀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데 요게 이제 다음 주 되면 조금 풀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생생하게 아주 기상 정보 예보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디 카렌 남궁님께서는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스포케인이라는 곳인데, 잘 알죠. 시애틀은 시원하죠. 시내. 스포케인은 아마 더 시원할 겁니다. 시애틀보다. 여하튼 그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낮 기온이 85도 정도인데, 이번 주말 이후에는 낮 기온이 한 60도대 후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주말 이후에 다음 주에는 꽤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라고 다음 주 거까지 이렇게 예보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면 참 지역마다 너무 다르죠? 네. 뭐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애틀 인근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스물스물 좀 비 오거나 약간 선선하거나 좀 쌀쌀하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남가주나 네바다나 텍사스 괜찮을 것 같고 뭐 이게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 이 세크라멘토에서 주정부 공무원 하시는 분이신데 아이디 제시카 짱짱님, 예, 오늘부터 90도에서 9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닐 줄 알았어요. 남가주가 그렇게 90도씩 올라가도 세크라멘토는 LA 쪽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샌프란은 좀 쌀쌀해도 세크라멘토는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세크라멘토가 90도에서 95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해 주셨고요. 반면에 같은 캘리포니아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선선합니다. 라면서 아이디 썬킴27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한 아이디 DJI 픽처라는 분은요, 라스베가스는 무려 지금 108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얘기 들으면 108번뇌가 올 것 같아요. 108도. 네. 그러던데 이제 뭐 라스베가스 108도, 110도 이러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 하루 종일 밖에서 떼약 뱉어서 뭐 뜀뛰기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고 웬만큼 에어컨 켜고 그러면은 뭐 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좀 덜컥하죠. 막 108도라 그러면. 네. DJI 픽처님, 네, 감사하고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베가스나 이쪽도 많이 더울 겁니다. LA 쪽도 조금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이디 현수 김님은요, 테네시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일 80도가 넘는 상태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80도가 넘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굉장히 막 축축하고 조금 불쾌지수는 높아질 수 있는데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까운 데 계시네요. 아이디 준아1216님,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JUN 그다음에 AH 준아1216님은 플러튼이다라고 하시면서 83도 정도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플러튼 83도인 것 제가 잘 알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그 월드컵 경기, 그것도 이제 저 플러튼 지인 집에서 같이 모여갖고 응원하고 보고 그랬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거기 플러튼하고 길 하나 건너서 애나헤임이라는 곳이었는데 플러튼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 거 투고해서 그래서 이제 애나헤임에서 이제 봤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플러튼 제가 날씨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튼에서 소식 전해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날씨 상황을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주신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내주신 그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젠 나도 영화 속의 탐 크루즈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게 뉴스를 듣고 나면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계에 지금 스마트 안경이 한창 개발되면서 이제 대중화가 막 시작될 거잖아요. 아직 시작됐잖아요가 아니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얼리 어답터들은 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안경. 지금 스마트 안경에서 그나마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메타인데요. 메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회사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대신에 이제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죠. 거기서 스마트 안경도 만드는데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메타가 처음으로 자체 메타 상표를 적용한 저가 AI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저가라는 것입니다. 자, 메타는 어제 그 스마트 안경 메타 어드벤처러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 퓨리를 선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 안경은 세계적인 안경 업체 에슬로 룩소티카라는 회사와 협업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소위 명품 브랜드 그런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스마트 워치 같은 거는 뭐 몇백 불짜리도 있지만 뭐 20불, 40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워치를 찰 때 뭐 굳이 우리가 무슨 롤렉스나 갈띠에, 피아제 뭐 이런 거 차는 것처럼 명품 같은 생각으로 차지는 않죠. 그냥 실용성으로 차는데 이 스마트 안경은 그래도 기능성 플러스 약간 명품성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거예요. 이 에실러 룩소티카라는 회사와 메타가 협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안경 렌즈 기업 프랑스의 에실로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그 안경테 기업 이탈리아의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 두 회사가 그러니까 안경 렌즈 회사와 안경테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이제 합쳤어요.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이제 안경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 브랜드와 메타가 협업을 해서 나름 좀 멋진 그런 디자인 뭐 디자인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브랜드를 그렇게 멋지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능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가격 이제 이거잖아요. 일단 그 메타가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 안경 가격은 앞서 제가 저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용 표시도 했는데 $299입니다. $299면 제 생각엔 정말 저가예요. 이게 정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정도의 가격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대중화가 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299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첨단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가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이 안경을 착용하면 할 수 있는 기능은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미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시각적 AI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Visual AI의 답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경을 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경을 꼈지만 여기 스피커 기능도 있고 또 비디오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Hey 메타, 이 메타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메타에서 만들었으니까 Hey 메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어디야?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지금 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비서가 그렇게 대답을 다 해주게 되고요. 귀에 꼽은 대로 그 음성 비서에게 내가 안경을 낀 채로 각종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음성으로 하는 이 오디오 질문뿐만이 아니라요. 스마트 안경이 실시간으로 그 내 앞에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 카메라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질문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요. 메타의 그 음성 비서는 스마트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된 영상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이제 음성 질문과 영상 답변을 동시에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상, 또 내가 물어본 오디오, 이걸 메타가 동시에 인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더 정확한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을 쳐다보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영상으로 분석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꽃 같은 거, 이 꽃이 뭐지 잘 모를 때 그걸 쳐다보면서 이 꽃 이름이 뭐야? 그러면 말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방향 비디오 통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통화입니다, 이거. 네, 나중에 진짜 기회 되시면 친한 분하고 하나씩 사서 한번 해보세요. 메신저 등을 통해서 내가 보는 상황을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내가 보는 것을 내 안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비디오 통화가 가능한 거죠.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한국에 사는 내 친구가 동시에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 사는 내 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내가 같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서 고등학교 동문회가 한국에서 크게 열렸어요. 동문회가. 근데 그 친구들하고 또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동문회 대여섯 명이 미국에서 모여서 같이 있어요. 뭐 같은 동시간이 될 확률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럼 이 양쪽에 양쪽에 스마트폰을 낀 사람들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탁탁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국에서 너 LA니? 너 텍사스니? 너 어디니? 우리 친구들 모였어. 너 얘 얼굴 기억나니? 하고 탁 쳐다보면 얼굴 나오죠. 비치죠. 그럼 그쪽에서 보죠. 야, 너 철수구나. 그걸 한국에서 동문회하면서도 탁 쳐다보면서 야, 너 얘 생각나? 얘 공부 잘했잖아. 그렇게 쌍방향 비디오 통화가 가능합니다. 같이 내가 보는 걸 저들도 보고 저들도 보는 걸 내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었고요. 세 번째 기능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인들에게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자막 및 번역 기능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인식해서 내 눈앞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띄워줍니다.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영어를 못해도 외국인과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양쪽 모두 완벽한 대화가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 그도 번역해서 알아듣겠죠. 메타는 이번에 출시된 그 스마트 안경에서 이 기능의 이름을 On-Device AI 비서라고 이제 명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 이 기능은 그런데 영어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어, 일본어 등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많지는 않고 한국어, 일본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20개 언어의 실시간 번역을 지원해 줍니다. 내 앞에서 누가 영어로 말하는데 내가 그걸 딱 번역 기능을 누르면 자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무슨 말 했는지 한국말로 자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만일 그 번역을 내 귀로 듣고 싶다면 그렇게 이제 셋업을 하면 되고요. 또 내 귀로 들려주는 그 목소리도 내가 골라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멋진 톤의 젊은 남성의 이 목소리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 남자분의 경우에는 이왕이면 아주 애교 넘치는 목소리에 꾀꼬리 같은 여성분의 목소리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은 이제 전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의 출발을 알린 겁니다. 신호탄입니다, 일종의.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더욱 본격화 그리고 더욱 대중화 될 전망이고요. 대중화되는 그 시간도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불 붙었기 때문에. 네. 자, 탐 크루즈가 나오는 그 미션 임파서블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주인공의 그 멋진 첨단 기기를 이용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을 이제 나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도 영화 속의 탐 크루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기기가 아니죠. 기기, 디바이스, 이 스마트 안경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걸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가솔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 이유가 100%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주유소 운영 업체들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가솔린 가격을 짬짬이 했다라는 혐의로 다 고소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주유소 운영 업체들이. 짬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짬짬이는 뭐 전문 용어로는 담합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종의 시중 용어로는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요, 얼마 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월마트도 주유소 운영합니다. 월마트, 그리고 BP는 이제 영국 계열의 그 정유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인가? 그럴 거예요. 월마트, BP, 그리고 세븐일레븐, 또 알버슨스,
서클 K 등 주유소 운영 업체들이 AI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가솔린 가격을 부풀렸다. 그렇게 이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부풀렸다라는 뜻이 바꿔 말하면 약간 담합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캘리브레이트가 제공하는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서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을 다 입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가솔린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대 22센트, 또 경유 가격은 그러니까 디젤은 갤런당 최대 한 33센트 더 높게 부풀려졌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요번에는 한 4달러 50센트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딴 데는 어떻게 되나? 근데 이걸 직접 전화 걸어서 나 A 주유소인데, 나 A 정유소인데, 또는 너 B 정유소, 너네는 얼마 받아? 우리 4불 60 받아? 우리는 4불 50? 그래? 그러면 4불 70으로 할까? 이렇게 대놓고 하면 이건 100% 이거는 쇠고랑 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냐? AI로 쫙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일종의 담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각 주유소 운영업체들이 서로 물리적인 연락을 취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대신에 AI를 통한 비물리적인 방법의 담합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말했습니다. 가격을 담합하자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전화 걸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적으로 AI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겁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사실 이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격을 서로 쉐어하고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가격을 높이는 것은 올해 1월 달에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 카트라이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카트라이트법에 의해서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자, 카트라이트법이라는 건 뭐냐?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AI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걸 그 주위에서는 미리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가격을 막 서로 쉐어하고 알아보고 한 다음에 일종의 소리 없이 담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를 벌써 1월 달에 만들었어요. 근데 벌써 첫 케이스로 소위 첫 바따로 걸린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판결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죠. 또한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한때는 7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출입분야에 따르면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요건 평균이에요. LA의 뭐 코리아타운 이런 데는 좀 더 비쌉니다. 평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5달러 58센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비교를 미 전국 평균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거의 2달러 가까이 비싸요. 미 전국 평균은 지금 현재 3달러 83센트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5달러 58센트. 그게 2달러 가까이 비싸죠.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물론 이제 거기에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 같은 것도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도 비싸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우리가 요인으로 당연히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몰랐던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까무러칠 일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도이체방크가 연준이 올해 안에 2번 또는 3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그렇게 내놨습니다. 내 귀를 좀 의심하게 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하하냐 안 하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하가 아니라 지금 인상을 전망한 거예요. 인상을.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에 3차례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도이체방크는 2차례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자, 두 금융사는 그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조가. BOB는 어제 그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9월, 10월, 그리고 12월 요렇게 3차례 연준이 한 번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9월하고 12월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BOB의 분석가들은 물가가 분명히 악화되었다 라면서
전쟁 이후에 가솔린 가격 폭등을 비롯한 물가 인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물가가 오를 때 왜 금리를 인상하려 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금리를 인상하면 발생하는 현상을 알게 된다라면 이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현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대출은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가서 론 받고 그러면 그 대출 이자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급한 거 아니면 대출을 안 받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은행에 넣어놓는 그 예금 이자는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 돈을 쓰기보다는 은행에 저축하려는 경향이 늡니다. 그리고 대출도 안 받으니까 또 돈이 또 그렇게 여유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돈이 내 주머니에 여유도 좀 없어지고, 또 그걸 그나마 많이 없는 돈을 은행에 자꾸 예금을 넣어놓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 주머니나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비슷한 원리입니다만은 그 두 번째 현상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입니다. 대출이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죠. 자, 일단 그 세 번째 현상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 이 세 번째 현상은요, 어찌 보면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수요 감소로 물가 안정입니다. 시장에 그 돈이 돌지 않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항상 늘 결정이 되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뭐예요?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똑같은 공급 속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그래도 하나라도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그 연준 이사들도 이제 그 미팅을 해서 기준금리 그 이자율을 결정할 때 되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물가입니다. 물가.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그 금리를 인상할 때 막 대단히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허탈해요. 이거 물가 보고 대부분 결정하는구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나도 할 수 있겠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담입니다만은, 네. 세계 최고의 석학들도 모여도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결국은 물가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가장 중요하죠. 자, 올해 안에 두 번 내지 세 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요 그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금리를 좀 빨리 인하해라. 죄송합니다. 금리를 좀 빨리 인하해라. 낮춰라. 라고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까지 지금 서둘러서 바꿨잖아요. 갈았잖아요. 연준 의사까지 막 갈아쳤는데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하는커녕 금리가 올해 두 번, 많으면 세 번 인상될 거다라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방크의 그 얘기를 들으면, 전망치를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까무라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는요. 세계 경제를 그 충격에 몰아넣은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구글 검색을 돌려서 그 결과에 따라 요율을 정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해드릴 텐데, 요것도 이제 많은 부분이 고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지도 몰라서 이제 미리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자면, 요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 언론의 그 뉴욕 타임즈의 두 명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만든 책인데요. 리짐 체인지입니다. 제목은 리짐 체인지가, 리짐이 정권이잖아요. 체인지는 교체.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랫동안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라면서 백악관에서 대통령도 취재하고 장관들도 취재하고 비서진도 취재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 중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주는 보좌관도 많잖아요. 그런 정책 보좌관도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취재해서 이것이 사실입니까? 요걸 우리가 책에 내도 퍼블리시 해도 괜찮겠습니까를 다 오케이 받아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 관세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것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완전히 막 흔들렸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뒤흔들리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관세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이 책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매기 하버만 그리고 조나단 스완이라는 이 두 명의 기자는 어제 발간된 그 정권교체 리짐 체인지라는 책에서 백악관에서 그 상호 관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있었던 혼란상을 아주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자, 발간된 저서 내용 잠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직전까지도 도대체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관세 발표하는 날 커다란 좀 판때기에 막 뭐 한국은 몇 프로, 일본은 몇 프로, 중국은 몇 프로 막 다 써 있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들고 나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라별로 막 하기 전에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걸 못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관세 정책이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직관과 고집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세율을 못 정한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놈의 빌어먹을 숫자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라면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회의 참석자들을 통해서 다 고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놈의 빌어먹을 숫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빌어먹을은 제가 이제 완화해서 번역한 거고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F가 들어가는 그 욕설을 하면서 왜 숫자를 안 갖고 오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집무실에 이제 구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 인턴, 나탈리 하프라는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이제 구글링이라는 게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 좀 해봐. 그거잖아요.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나한테 진짜 숫자를 좀 갖고 와봐. 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탈리 하프 보좌관은 경제나 무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본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 대표부에서 산출한 각 나라들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이라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걸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쭉 보더니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이건 빌어먹을 헛소리 숫자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내팽개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믿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보고서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한 이만큼일 것이다라고 딱 본인이 철저하게 생각했는데 무역대표부에서 갖고 온 거 보니까 뭐 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시 조사해. 이렇게 된 거죠. 정부 보고서보다 자신이 막연하게 믿어오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관들은 아무런 충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좀 뭐라고 좀 말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길 원하지 않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그저 묵묵부답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화나서 다 일러버린 거예요. 기자들한테. 내가 그랬더니 무역대표부 대표라는 친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관세 책사로 임명한 피터 나바로라는 고문이 있습니다. 그 피터 나바로 고문과 상의해서 상호 관세율을 최종 확정해서 드디어 4월 2일인가요? 이걸 큰 판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숫자를 보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 관세율, 한국에겐 몇 퍼센트, 일본에겐 몇 퍼센트, 그게 어떻게 정해졌느냐?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제 드러나서 백악관의 참모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국에 대한 관세 세율은 그야말로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산수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특정,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조건도 다르고 여론 여건도 다르고 또 이 나라에는 우리가 좀 미국의 입장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이 조금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식을 다 갖다 댔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그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에 그것을 다시 2분의 1로 절반으로 나눈 수치, 그러면 몇 퍼센트 나옵니다. 그 수치로 일관적인 관세율을 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됐다라는 비판을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받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측근들에게 이 허술한 공식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뭐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네, 이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공식을 얘기해 준 피터 나바로 관세 정책 고문, 나바로 고문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걸 약간 비꼰 거죠. 아이고, 하버드 박사님이 한 건데 뭐 거기다 갖다 대고 뭐 따지면 뭐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거의 말하는, 이게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농담이 아니라 거의 욕하는 농담이죠. 네. 뭐 연맥이는 농담이죠. 약간 그런 식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발표 다음 날 관세 정책이 언론들로부터 난타를 당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봐도 중학생 같은 수학 산수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비공식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크게 화를 내면서 나바로 고문한테 굉장히 또 화를 냈다랍니다. 나바로 이 빌어먹을 멍청한 친구가 이런 멍청한 숫자를 갖고 와갖고 이렇게 됐다. 이 사태를 만들었다. 라고 또 나바로 고문을 질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역시 우리의 마음은 매우 불편합니다. 예,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흡집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 이런 떠나서 이런 중요한 관세 같은 것이 이렇게 조금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막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은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때문에 이 책이 뭐 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이 책의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책을 낸 발간한 두 명의 기자들은 고증의 고증을 거쳤으니까 당연히 뭐 진실이다 하면서 아마 반발하겠죠. 그래서 아마 진위 여부를 놓고 아마 논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제목은 Regime Change였습니다. 네, 가수 휘트니 휴스턴 정말 노래 너무 잘하죠. 저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그 전후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가수 휘트니 휴스턴을 비롯해서 얼리샤 키스, 그리고 어리사 프랭클린, 또 베리 매닐로우 등을 발굴하고 그 전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든 유명한 프로듀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프로듀서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클라이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천수를 누리셨어요. 향년 94세입니다.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어제 이틀 전 뉴욕 맨하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비스는 1932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뉴욕대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아니,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무슨 프로듀서? 네, 근데 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1960년 이 콜롬비아 레코드에 사내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뜬 겁니다. 1967년 콜롬비아 레코드의 사장이 된 뒤에 앞으로는 이 락 계통의 음악, 락이라는 게 막 하드락이 아니라 발라드 락이나 이런 그쪽 계통의 음악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 발라드 락은 아니지만 뭐 경쾌한 락 발라드 같은 거, 빌리 조엘, 그리고 닐 다이아몬드, 산타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법 공부한 사람 치고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발굴한 그 대표적인 가수를 꼽으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휘트니 휴스턴을 역시 또 발굴해서 세계적인 가수로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94세로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소식인데 또 한 사람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100살로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하늘로 가셨는데 바로 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년 가까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투병을 해온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틀 전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영면했습니다.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업적은 미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또 빌 클린턴,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 이 네 개 정권에 걸쳐서 연준 의장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앨런 그린스펀은 그런데 빛과 그림자를 모두 남겼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도 굉장히 큰데 과도 못지않게 크다. 뭐 이겁니다. 근데 앨런 그린스펀이 공은 내가 대충 알겠는데 과는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듣고 나면 좀 알고 나면 좀 충격입니다. 1991년 3월부터 10년간의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는 막 주가도 자고 나면 또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기억하시죠? 1990년대는 미국에서 웬만큼 비즈니스 열면 다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실 것 같은데, 자, 1991년부터 시작된 그 10년간의 미국의 호황과 주가 급상승을 이끈 그런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이끄는 고인은 그래서 이제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으로 당시에는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뭐만 정책만 취하면 이게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정책이 정말 멋진 정책이어서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때는 호황을 누릴 거여서 그냥 뭘 갖다 대도 다 그냥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분이 이제 그때 주인공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당시에는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연준 회의장에 서류로 가득 찬 가방, 두툼한 가방을 막 들고 가는 걸 딱 보면 조만간 무슨 정책 변화가 있을 모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서로 준비할 정도로 그 정책 변화를 암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빗댄 그 신조어도 그 당시에 생겼었어요. 두툼한 서류 가방만 들고 오면 정책이 뭐가 하나씩 발표가 된다. 그래서 서류 가방 지표라고 해서 briefcase indicator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 연준 의장이 가방을 두툼한 거 갖고 가느냐, 그냥 얇은 거 갖고 출근하느냐, 그것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큰 공도 있습니다만은, 고인이 연준을 떠난 지 딱 2년 후인 2008년 기억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 책임에서 고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지나친 완화 정책, 그리고 금융계에 대한 과도한 신뢰, 은행이 뭐 한다 그러면 막 다 오케이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린스펀이 주도한 그 초저금리 정책, 이때는 이자가 싸니까 막 너나 나나 막 다 집 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도 막 5% 다운하고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집값 거품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그가 지지했던 금융 규제 완화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금융사들은 막 여러 가지 상품을 막 내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위험한 파생 상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서류가 있어. 이 서류가 결국 이 사람한테 내가 30년 동안 페이먼을 받는 서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또 딴 사람한테 팔아요. 돈 조금 받고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돈 조금 받고 막 이렇게 막 파생 상품이 막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뻥 터졌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바로 그건데, 그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준 그런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까지 연준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에 대한 그 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린스펀 본인도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당시의 나의 생각은 은행들이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잘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나의 실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자,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난 그린스펀은 어려서부터 수학 신동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뉴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원 박사까지 경제학으로 했고요. 30년 가까이 경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의장으로 발탁된 뒤에 무려 19년간 연준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죠. 미국에서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도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시대의 호황을 구가했다라는 그의 공, 아니면 반대로 또 서브프라임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의 과, 이 중에서 국민들은 어떤 걸 더 좀 기억을 할지 좀 그런 점은 좀 궁금하네요. 예, 얘기를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